내가 글을 쓰는 이유. 필요 없다. 둘째 아들이 10년째 살고 있었던 재작년, 인생을 40년 산 것 마냥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엄마, 나 살기 싫어. 자꾸 화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간간히 뱉어냈다. 휴대폰 번호를 최대한 천천히 누르며 예약을 하고 찾아간 심리 상담소에서 아들은 공중에 떠있는 화산이 곧 폭발 직전이라며 이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기세의 그림을 그렸다. 또 다른 그림에서는 자신을 바다로, 엄마를 토끼로 표현하였다. 나도 모르게 선생님 앞에서 지랄하네 라고 말을 해버렸다.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속마음을 들켰지만 토끼인 내가 바다인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항해법을 배워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 도대체 엄마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며 가방을 아들에게 집어 던지며 펑펑 울었다. 나 역시 살기 싫다는 일기를 쓰고 있을 때쯤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어머님, 소소가 없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공룡 메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께 걸렸는데 선생님의 눈짓에 미동도 보이지 않은 채 선생님과 기싸움을 벌인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제대로 열이 받으셔서는 말을 듣지 않을 거면 교실에서 나가라고 했고 아들은 보란듯이 자리를 박차고 교실을 나감으로써 일찍이 질풍노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아들을 찾으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갔던 7분 정도의 시간은 블랙홀이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걸음의 빠르기는 어떠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학교 뒷문의 벽면 근처에 서 있던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고 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 라는 충분한 자아 비판으로 그냥 씩 웃었다. 일단 교실로 돌아가서 선생님께 사과의 말을 드리게 하고는 나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과 같이 교실로 갈까 싶기도 했지만 아직 감정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실 선생님이 나를 보고 괜한 웃음과 인사를 건네야 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불만스러웠던 걸로 기억한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글이나 쓰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조금 무서워하고 있던 신의 존재에게 나는 이때다 싶은 억한 심정으로 내가 글을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감성을 충만히 묻혀 하소연을 했다. 억지 같은 내 마음 때문이었을까? 봐주면 안 되겠다는 신의 배려였을까? 그렇게 원할 때는 묵묵부답이시더니 이번엔 1초도 안 되어 반응을 보이셨다. 너 글쓰기가 네 삶의 일부분이라며? 그럼 힘들 때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네? 뭐 변명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뻔뻔함까지 내밀게 되면 나란 사람이 더욱 불쌍해질 것 같았다.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꽤나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엄마인 내가 내 아이를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는 것.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이다. 누군가 나에게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는 것,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한다는 것 또한 좀 웃긴 일이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인 내 삶, 글과 함께 살고 있는 작가인 내 삶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냥 내 삶이니까 담담히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담담히 써내려 가는 것이다. 모든 것에 질문할 필요, 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라. 평범한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엄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2006년 호주의 한 주지사는 자신의 우울증을 고백하며 치료를 위해 스스로 주지사직에서 내려왔다. 스타 정치인으로 높은 인기가 탄탄대로였던 때였다. 가끔씩 길에서 사람들이 말해요. 자신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저의 고백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울증이나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본인의 상처를 직면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나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주지사의 용감한 행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호주는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정신과의 입원 병상을 개방 운영하면서 조기 정신증 예방센터도 설립했다. 멜버른 대학생의 40%가 정신건강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고 이 훈련을 호주 시민 50만 명이 수료했다. 조현병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지역사회가 설립한 웰웨이즈를 통해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고민과 도움을 함께 나누며 예방과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나라가 호주이다. 2020년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글을 쓰는 작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생태계의 공생 질서를 이루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내라는 자연의 메시지다. 미래의 능력자는 자신의 모순을 닦는 자기 성찰과 수련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이롭게 할 실력을 겸비한다.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찾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에 갖는 능력, 즉 인간력이 미래를 살아갈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임순규 외 6명이 지은 포스트 코로나 중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공통된 질문을 던져본다. 사회가 불안한데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불안한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짐해본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협업하고 이겨나가자. 불완전하고 두루뭉술하고
탁상 공론 같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한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엄마로서 나는 나에게 또 끊임없이 물어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감내할 수 있는 불편은 무엇일까? 적게는 5시간, 많게는 8시간이다.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다. 내 아이들 뿐만이 아니다. 마트 직원, 택배 기사님, 연구원, 공사장 인부, 회사원, 경찰, 선생님, 아파트 관리소장님, 형님, 그리고 남편. 아이들이 좋아하고 나 역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쁨의 행동은 학교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 마중을 나가는 일이다. 덥다. 아이들 가방도 무겁고 다녀오면 샤워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 조금이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해주고 싶고 학교 정문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달려오는 아이들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아이들의 자립심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가방 하나 들어준다고 자립심 운운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다.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아이들 하굣길 마중 가는 일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꽤나 높다. 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 서면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허리를 더 굽혀서 점원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넨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으므로 몸짓과 목소리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당신의 존엄성을 잃지 말아요. 라는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농협 복도에 떨어져 있는 번호표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땡볕에서 태권도 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에게 그늘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무단 횡단하려는 아이를 불러 세워 신호를 잘 지키자 약속의 말을 듣고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집의 전등들을 끄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급한 성격의 설거지할 때나 샤워할 때 수압을 있는 대로 높여서 꼭지를 틀어댔던 각도를 약하게 조절한다. 왜냐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찰이라면 성찰이고 수련이라면 수련이다. 사람의 마음이든 생태계든 그 아픔과 위험을 알아차렸다면 더 이상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우리의 입을 막고는 목소리와 몸짓을 크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실천하는 것이 어른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울해하는 사람과 불안해하는 지구를 위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